Shall we vote? 애플이 투자하고 에일리언 시리즈의 아버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연출, 거기에 조커로 전세계 관객들의 내리에 박힌 호아킨 피닉스를 주연으로 한 영화 나폴레옹이 올해 11월 극장과 애플TV 양쪽으로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Your Majesty, we are discovered. Good. I'm the first to admit when I make a mistake. I simply never do. 우선 영화 나폴레옹은 우리 모두가 아는 168cm의 작은 거인이자 부유하진 않았던 변호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의 황제 자리에 올랐으며 유럽 대부분과 전쟁을 치렀던 Impossible is a word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라는 말을 남긴 본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인생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화 오펜하이머와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닐 예정인데, 놀란 감독의 경우 오펜하이머를 그릴 때 비록 그가 원자폭탄 개발의 핵심 축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개발 후에 그의 행적 등을 고려해보면 오펜하이머는 고통 속에 살았을 것이라는 그를 대변하는 스탠스를 취했다면, 나폴레옹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은 영화 잡지사 엠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나폴레옹을 알렉산더 대왕, 히틀러, 스탈린과 비교하곤 합니다. 정말 구린 면이 많은 인간이라니까요? 라고 밝히며 전세계적으로 천재적인 지략가, 혁명가 등 진취성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는 나폴레옹임에도 영화에선 그의 반대되는 모습도 함께 그려질 예정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고편부터 살펴보자면 시작과 동시에 1793년 나폴레옹 시대 이전에 마지막 프랑스 왕인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루이 16세가 처형된 지 9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도대체 어떻게 왕과 왕비가 일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두대에서 댕강되었느냐? 시작점은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기억하셔야 할 필수 지식으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요인들을 몇 가지 나열해보자면, 일단 프랑스 경제가 과거에 치러온 전쟁 등을 이유로 파산 2초전이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범국민적인 가난이 팽배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박살난 상황에도 귀족과 성직자들의 권력과 특권의 집중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들은 납세를 거의 하지 않거나 면세받는 등 혜택은 오지게 받아갔으며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그들 중에서도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층은 세금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었어도 왕과 귀족들이 지배층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시대였는데, 도대체 시민들이 어떻게 나라를 뒤엎을 생각을 했느냐? 사실 18세기 프랑스엔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갖고 태어나지만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사회구조라는 사슬에 묶인다. 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 장자크 루소, 나는 당신의 말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표현의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킬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철학자 볼테르 등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인권과 자유, 평등에 대한 이념들이 공공연한 이야기거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아니 씨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금은 우리가 다 내는데 종교, 경제, 정치적 불평등은 우리가 다 받네? 라는 목소리가 생성되었고, 이 분노는 자연스럽게 윗사람들, 즉 특권계층에게 향했고,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우리는 굶어 죽고 있는데 망할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는 사치품에 미쳐있고 궁전에선 잔치와 연애가 끊임이 없네? 빡치네? 라는 평을 받으며 일부 하지 않은 행동도 프레임이 씌워질 정도로 당대의 대표적인 욕바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등 대폭발 직전의 상황에 1789년 5월 5일 3부회라는 것이 개최됩니다. 이는 귀족, 성직자, 평민들이 모여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이 당시 파산 직전이었던 루이 16세는 야,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귀족이랑 성직자들도 이제 세금 좀 내자 는 게 핵심 주제였습니다. 즉 세금 개혁을 드디어 왕이 하겠다는 것인데, 이제껏 세금 부담이 심했던 평민들은 박수 쳐야 할 상황이었을 텐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3부회의 투표 방식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 자리에는 귀족 282명, 성직자 303명, 평민 578명이 모였음에도 세 집단이 각각 한 장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으로, 즉 조세개혁에 반대할 게 뻔한 귀족과 성직자들이 반대표 2개를 내버리면 평민들이 조세개혁에 찬성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방식에 대한 평민들의 항의로 투표 자체가 시작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급기야 평민들은 3부회에서 탈주해 스스로를 국민의회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프랑스 인구 98%인 평민을 대표하니까 우리들 동의 없이는 세금 개혁 못해 라고 선언했고, 심지어 이 움직임에 소수의 성직자들도 참여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프랑스 왕권도 인지했는데, 루이 16세는 일단 그들이 모일 예정인 회의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이 폐쇄되자 이들은 베르사유 궁전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서 국민의회를 이어나갔고,
그렇게 코트에 모인 사람들은 서약서에 이름을 남기며 우리를 나라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최고기관으로 헌법에 제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며 결국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인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평민놈들 그냥 박살내버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왕은 군대를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려 했고, 문제는 시민들도 소식통은 빨랐기에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파리 시내에 위치한 바스티유 교도소로 향합니다. 이곳은 교도소이기도 하지만 군수 창고이기도 했고, 당시 교도소엔 죄수들도 군인들도 몇 없어서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손쉽게 이곳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한 이날 7월 14일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시작점으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파리 혁명 기념일 혹은 바스티유 데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경일입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도 무장했으니 예고편에서처럼 왕과 왕비를 바로 처형했느냐? 아닙니다. 우선 국민재헌의회로 이름을 바꾼 국민의회가 같은 해 8월에는 먼저 귀족과 종교인들의 특권 폐지, 신분에 따른 공직 등용 제한 폐지, 모두에게 동등한 세금 개혁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제의 폐지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근현대의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구조와 왕과 그의 핏줄들이 권력을 갖는 절대군주제가 함께 공존하는 과도기가 시작됩니다. 과도기라곤 하지만 사실상 나라가 전복되기 2초 전이었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심지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강제로 끌려나와 파리의 튠리르 궁에 갇히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도주를 시도했는데, 혁명군에게 잡혔다,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우체부에게 걸렸다 등의 썰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프랑스를 탈출하기도 전에 다시 잡혔고, 왕이 나라를 버리고 그것도 우리랑 사이가 더럽게 안 좋은 오스트리아로 튀려고 해? 라는 시민들의 분노는 또 극에 달했는데, 이 타이밍에 국민재헌의회는 거의 강제로 입헌군주제를 통과시키며 사실상 왕이라는 존재는 국가 지도자라는 상징적인 타이틀만 가져갈 뿐 헌법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는 왕의 팔다리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던 주명국들은 시민들이 절대 왕정을 뒤엎는 이 행태를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이런 혁명이 자신들의 왕국에서 벌어질까 두려웠던 오스트리아와 오늘날 독일의 일부가 되는 프로이센이 손을 잡고 루이 16세의 절대 왕정을 복구해주자 는 목적으로 프랑스 혁명 세력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절대 왕정으로의 복귀를 모색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루이 16세에 대한 프랑스 시민들의 여론을 더더욱 악화시키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성립된 후 국왕을 없애고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향하는 공화제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세력이 프랑스 혁명의 중추에 자리 잡으며 절대군주제도, 입헌군주제마저도 폐지되고,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지 3년 만인 1792년 9월 프랑스는 1000년이 넘는 절대군주제가 사라지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화제가 시작되고 3개월 뒤인 1793년 1월에 열린 재판이 바로 루이 16세의 국가반역죄에 따른 사형재판이었는데, 굳이 왕을 죽일 필요 없다는 온건파들도 꽤 됐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비등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론 있는 죄 없는 죄를 싹싹 긁어 모아 유죄가 판결되었고, 재판으로부터 정확히 이틀 뒤 루이 16세는 나는 기소된 모든 죄로부터 결백하다. 내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는 말을 남기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고, 이로부터 9개월 뒤인 1793년 10월 바로 예고편의 시작 부분에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도 있는 죄 없는 죄를 싹싹 긁어 모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한 가지 예고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왕과 왕비뿐 아니라 이 당시에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된 사람들은 수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나라 밖에선 전쟁 때문에, 나라 안에선 갑자기 체제가 뒤집히며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자비한 정부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는 배경에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나폴레옹은 이때 뭐하고 있었느냐? 예고편에선 왕비가 처형되던 1793년에 나폴레옹에게 요직을 맡기는 것처럼 형용되었지만, What would you do if this assignment of defense was transferred to you? 사실 이맘때쯤 그는 프랑스 포병 장교로 근무한 지 8년 차로 딱히 인상 깊은 이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처형이 있고 2개월 뒤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유럽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영국 에스파냐 연합군은 프랑스군의 요충지인 툴롱항으로 공격해왔는데, 이때 불과 24살에 불과했던 포병 소령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이 승전했고, 이때가 바로 프랑스군 내부에서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예고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고편이 시대적 순서대로 나열됐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나폴레옹은 명성이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열성적으로 사랑하게 될 조세핀과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 What is your name? Napoleon. Has the course of my life just changed?
Napoleon. 예고편에선 마치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강렬하게 이끌린 것처럼 연출되었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은 열성적으로 사랑했는데 반해 조세피는 나폴레옹이 전투를 나갔을 때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전 유럽에 개쪽을 당한 적도 있기도 하는 등 둘의 사랑은 예고편에서 연출된 것과는 다르게 불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나폴레옹의 나이는 26살, 조세핀의 나이는 32살로 연상연하 커플이지만 배우들의 나이는 호아킨이 49, 바네사가 35으로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또 나폴레옹은 초혼인데 반해 조세핀은 재혼으로 나폴레옹과 만나기 불과 1년 전 그녀의 남편은 당대 프랑스 혁명을 이끈 급진파의 공포정치의 희생자가 되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 중 하나였고 자녀도 둘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첫 만남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796년 3월 그들은 결혼하게 되는데 단 이틀 만에 그는 전장으로 향했고 27의 나이로 이탈리아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된 그는 적들보다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뛰어난 전술을 활용해 1796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전부 승리했고 이 덕분에 프랑스는 적국들에게 서유럽 영토의 상당한 영역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 프랑스군 내부에서 그에 대한 존경심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통에도 조세핀에게 아름다움과 달콤함으로 강한 그대여, 나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당신. 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며 신혼의 뜨거움을 편지로나마 불태웠는데 문제는 조세핀이 이런 편지에 답장을 하는 경우도 드물었고 심지어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뒹구는 동안 다른 프랑스 군인과 바람을 피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본토에선 나폴레옹의 승전 소식을 듣고 마냥 웃고 있을 순 없었는데 일단 나폴레옹은 적국을 박살낸 후 그들과 영토 조약을 체결할 때 대체로 당시 프랑스 정부를 꽉 잡고 있던 급진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나폴레옹이 지겨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에 대중들이 환호한다는 반응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나폴레옹이 가져오는 조약들을 그대로 수용하며 나폴레옹의 인기는 물론 정치적 야심도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고편의 다음 장면도 시대적 순서에 맞게 진행되는데 스핑크스 앞에 그리고 피라미드 앞에 있는 나폴레옹과 프랑스 군들의 이집트 원정입니다. 이때는 조세핀과 결혼하고 2년이 지난 1798년이었는데 참고로 둘의 관계는 벌써 예전 같지 않았을 때로 조세핀의 불륜을 알게 된 나폴레옹의 사랑도 식으며 그는 이집트 원전 중 마찬가지로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가 이집트로 향한 대표적인 이유는 이곳을 점령하면 당시 거의 세계의 절반을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이 중동이나 아시아 쪽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류를 끊어버리고 프랑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이 전쟁하는 대상은 당시 이집트를 먹은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이때 군대와 함께 과학자, 고고학자들도 데려갔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이집트 유물들이 발굴되고 연구되는 학구적인 원정이기도 했고 이때 발굴된 유물들 중 상당수가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웃지 못할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원정으로부터 1년이 지난 1799년 나폴레옹은 급하게 프랑스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프랑스 본국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정세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루이 16세를 제거한 후 공화국을 이끄는 급진 세력들의 나라 운영도 엉망이라 경제는 파탄났고 대중들의 불만이 폭발적인 상황이었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들 세력은 나폴레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었고 타이밍 좋게 나폴레옹의 편에선 요주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의 편에 선 자들의 쿠데타가 성공했고 예고편에서 나오는 대로 Shall we vote? 그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찬성 300만 표, 반대 1567표로 99.94%의 지지로 황제가 아직은 아니고 제1통령이라는 타이틀로 즉위하게 됩니다. 예고편상으론 그가 투표하자고 한 뒤 바로 황제가 되는 장면, 조세핀도 황비가 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쿠데타로부터 5년이나 뒤에 일어납니다. 예고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1804년 12월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아닌 황제 나폴레옹 1세가 되고 나서 1년 뒤인 1805년 12월 전설적인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이는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의 전쟁으로 나폴레옹이 6만 8천 명의 병력으로 9만 명에 육박하는 연합군을 박살낸 대표적인 승전 사례이고 실제로 그의 전술이 빛을 발했던 전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예고편에서처럼 그가 얼음을 부숴 연합군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은 나폴레옹 쪽 사람들이 그의 전쟁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낸 썰이라는 분석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전쟁으로 나폴레옹의 군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의 나폴레옹의 신화적인 루머들만 가득하지는 않을 예정인데 그 증거는 예고편 속 바로 이 부분으로 이렇게 네모난 대용으로 나폴레옹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은 벨기에 워털루에서 벌어진 워털루 전투입니다. 참고로 이런 전쟁 대용은 1970년에 개봉한 영화 워털루에서도 똑같이 확인 가능한데
이는 영국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프랑스에 대항하며 벌인 전투로 이때는 이미 나폴레옹의 첫 황제 즉위를 한 지 11년이 지났을 때이며 이 전투에서 패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은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결말입니다. 여기까지 예고편을 바탕으로 한 기나긴 나폴레옹의 역사를 최대한 요약적으로 서술해보았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은 영화에서 총 6개의 전쟁이 그려질 예정이라고 했고 그중 하나가 마지막 전투인 워털루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는 나폴레옹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린다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가 황제에 즉위한 뒤에도 조세핀과 뜨겁게 사랑했다는 연출, 아우스터리츠 전투를 신화적으로 연출한 것 등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예고편만 봐도 꽤 되는데 생각해보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과거 작품들 중 큰 흥행에 성공한 글래디에이터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의 작품인 라스트 듀얼의 경우 역사적 사실과 재미를 모두 잡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리들리 스콧은 양쪽 다 가능한 감독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나폴레옹은 글래디에이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을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 극적인 연출, 재미의 극대화를 위해 창작한 부분도 꽤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스콧 감독은 전기 영화의 전형적인 관습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호아키는 나폴레옹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영화가 아닌 공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오로지 리들리 스콧의 눈을 통해 그린 매우 주관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월 개봉 예정인 영화 나폴레옹의 예고편을 바탕으로 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I simply never do.